원래 사람이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내가 편한 쪽에 적응을 해버리잖아? 그럼 힘든 거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어져. 그게 인간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뭐 한다? 사서도 한다. 사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사서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고생해라 하면 싫잖아.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돼?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죠. 그죠? 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다. 방금 이제 이 재배하면서 배운 게 뭐다? 첫째는 이식 하는 거 배웠죠. 그죠? 자, 이양, 이식 개념 알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파란 개념 배웠죠. 그죠? 종자를 본답에 바로 뿌리는 것. 이것을 직파라 한다. 근데 직파도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냐? 예, 첫째는 종자를 요렇게, 그냥 이렇게 항공기라든지 드론으로 이렇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광역 살폭이나 이렇게 동력 분무기 이런 걸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럼 막 흩어지기 있겠죠. 그죠? 이걸 이제 산파라고 합니다. 산파. 그거는 반대로 줄을 쫙 지었어. 줄을 쫙 지었어요. 이렇게. 파종한다. 이것을 무슨 파라 하면 되겠다? 네, 조파. 줄을 지어서 파종한다 해서 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산파와 조파의 개념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에 파종을 한다 하면 요 한 포기에 두 알 내지 세 알 정도씩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파종을 한다. 요것을 뭐라 한다? 전파라 한다. 전파. 됐나요? 전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벼나 보리나 호밀 이런 애들 종자가 조금 작은 거 있어요. 콩이나 이런 애들보다 작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한 포기에 8개, 10개, 15개 이렇게 또 파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파가 아니고 적파라고 하는 적파. 됐나요? 우리가 이제 일단 식용 작물에는 요까지 이제 개념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파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토양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3으로 갈까? 토양. 영어로 하면 소일이죠. 토양 하는데 토양하고 땅하고 개념이 조금 이제 다른데 이 토양은 뭐냐면 우리가 작물을 그냥 재배하는 그것을 토양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땅. 예를 들어서 땅이 몇 평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자, 땅. 영어로 쓰면 다 소일입니다. 자, 토양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토양이면 다 토양이냐? 아니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보내준 것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였다? 양토, 그 다음 식토, 그 다음 사토 이렇게 구분됐죠. 그죠?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토양을 구분하는 거. 이거는 토양을 구분하는데 이걸 뭐란다? 토양의 성질을 구분하는 데서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 식토에서 양토, 사토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러프하더라. 좀 더 파인하게, 정밀하게 하자 해서 나눈 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요 첫 글자를 따서 식, 양토라 하고 요것은 앞에 첫 자 따서 사, 양, 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하는 얘기. 뭘 갖고? 자, 요것은 우리 어릴 때 공작할 때 하는 0.002mm 이하 되는 입자를 가진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입자가 아주 가는 흙, 알갱이
얘 양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토는 50% 이상 이마다 0.002mm 되는 게 많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2.5씩 까내려가면 됩니다. 12.5%씩. 그러면 얼마예요? 37.5에서 50.0이겠죠. 여기는 25.0에서 37.5겠죠. 여기서는 12.5에서 25.0이겠죠. 여기서는 12.5 이하 되겠죠. 그죠? 뭘 갖고? 이 점토 함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갑니다. 토양학에서. 그러면 우리가 땅을 보면, 토양을 보면은, 야, 이거 점토하고 모래만 있느냐? 요걸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자 하면, 이 구분하는 게 일본 토양학회가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국회 토양학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은 국제 토양학회법을 기준을 따르면 된다. 그런데 뭔데?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입자가 첫 번째 자갈이라는 애죠. 자갈. 뭐 여러분들 자갈 알죠, 그죠? 우리가 아는 자갈은 뭐예요? 내과에 가면은 몽돌부터 시작해갖고 좀 큰 걸 자갈이라 하죠, 그죠? 근데 그 개념은 2mm 이상 되는 것을 자갈이라 그래요. 2mm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래라는 애가 있어요. 이 모래는 굵은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모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한 자릿수씩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0.2에서 2.0 됐나요? 미리. 크기가. 직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는 모래는 0.02에서 2.0 됐죠? 그 다음에 요 점토는 어때요? 0.002mm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입자 크기를 가지고. 이제 이해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토양은 토양 성질, 소위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한다. 이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이 소일, 토양은 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첫째, 이제 고상, 고체죠. 그죠? 두 번째, 액상, 세 번째, 이제 기상, 이렇게 기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고체가 통상적으로 50%입니다. 그죠? 근데 액상하고 기상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하면은 어때요? 공기가 빠져나오고 물이 많겠죠? 그죠? 그럼 액상이 많아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기상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햇빛이 쨍쨍 내리지. 그죠? 이제 마르겠죠? 그럼 수분이 증발하지. 그죠? 증발하면은 토양 속에 뭐가 많아진다? 상대적으로 기체가 많아지겠죠. 공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얘기하면서 어떤 용어가 나왔죠? 정발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정발은 뭐냐면 이 토양을 통해서 햇빛이 비친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수분이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정발. 영어로 하면 이바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배를 심었다, 콩을 심었다 하면 이 잎이 있죠. 그죠? 잎을 통해서 공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뭐라 한다? 정산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TRANS, transpiration, PIRATION, transpiration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지상으로 공기가 아니고 수분이 기체화돼서 날아가는 것을 정발산 합쳐서 정발산양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해되나요? 그럼 영어로 하면 이바포 여기 또 이바포피레이션 합성어입니다. 이바포피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것은 세 번째로 하면 합치면 1 플러스 1을 합치면 정발산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양에서 또는 지면에서
또는 식물에서 작물에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것이 있고, 물의 이동이, 자, 수분의 이동이, 또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첫째 비,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세 번째 이슬이 내리거나, 네 번째 썰이가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얘들이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느냐? 수분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주죠. 근데 공기를 구성을 딱 보면, 공기다. 이 공기. 바깥에 공기가 있다. 그럼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의 구성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뭐다? 공기 중 가장 많은 거, 질소가스죠. N2O, 질소. 원자번호 7번, 분자량 14. 그 다음 뭐다? 산소죠. O2. 그죠? 원자번호 8번에 분자량 16이죠. 그 다음 또 뭐 있다? CO2. 그죠? 이 몇 프로? 0. 몇? 0.04입니다. 의외죠? 4200 ppm으로 하면. ppm 개념 알죠? ppm 뭐냐면, particle, C. 자, 정자로 써볼게요. 여러분 어려워하니까. particle, CLE죠? particle, CLE. 복수니까 한 개가 아니니까, 그죠? particles per million. 입자수, 뭐당? 100개당 입자수. 이 말입니다. pp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몇 개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420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개 중에, 여기 100만 개가 있다면 이 중에 420개가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주 작죠. 근데 아주 작은 얘가 지구온난화의 뭐다?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얼마였다? 1700년대 250에서 300 ppm이었어요. 300 ppm 이하이 된 것이,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졌나요? 전기기관차, 차의 시대였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900년대에, 1905년에 뭘 만들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전기가 나왔죠. 누가 발견했어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죠. 그죠? 그랬잖아. 그래서 급속한 발전했죠.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우리가 1980년, 90년 이후로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맞이하고 있나요? 자동화, 최첨단 세대죠. 그죠? 자동화 세대. 그럼 네 번째는 이제 2030년 되면 무슨 세대? 그 AI 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전기기관차가 나와서 수레로 사람이 다니다가 칙칙폭폭 하면서, 또는 뭐합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열을 가해서 신발도 만들고, 안경은 아니었나? 어쨌든 옷도 만들고 이렇게 발전했죠. 하다 보니까 내뿜는 CO2가 많아진 거예요. 그죠? 인구수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CO2 농도가 확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당시에 비해서 250에 비해서 420이면 거의 2배 증가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100% 중에,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420개밖에 없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말입니다. 이제 태양에서 라이트, 빛이 오잖아요. 그죠? 빛이 그냥 푹 오는 게 아니죠. 뭐로 온다? 양자설이 있죠. 동전처럼 쫙 이렇게 온다. 이게 CO2가 잡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막을 형성해. 막을 형성해서
지구상의 육지 표면에 들어온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잡아버립니다. 잡아버리니까 우리 비닐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 지어 놓으면 따뜻하죠, 그죠? 그렇듯이 이제 온실 효과라 그럽니다.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도가 그때에 비해서 2.5도 지금 증가했죠. 그 앞으로 1도, 2도 더 증가하면은 해수면이 확 높아집니다. 지금도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태평양 주변에 그 섬들 보면은 없어진 섬들 많죠, 그죠? 앞으로도 그런 위험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점심 때 학식을 거의 하는데, 학식하면 보면은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건 큰 제약입니다. 제약, 큰 범죄예요. 왜 범죄냐? 환경오염 문제 많이 시키죠. 왜?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버리죠. 버리는 것도 처리 비용 들죠, 그죠? 그럼 지구상에 보면은 80억 인구가 넘는데 지금 하루에 세끼, 두 끼 이상 못 먹는 인구가 거의 20억이 됩니다. 그죠? 그들 생각하면은 잔반을 남기지 말자.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또 식량적도 관계하니까, 그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도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 자손 세대까지 전부 영속된다.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산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구 환경까지도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걸어 다니다가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마음대로 누리고 있다. 그런데 지구는 뭐 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간다? 인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공룡이 왜 멸망했느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음에 가장 먼저 멸망할 동물은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공기 중에 공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냐 하면, 자, 이게 벼가 광합성을 해서 자라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광합성을 해서 자라는데 얘가 실제 흡수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광합성 하면서. 근데 뭘 내놔요?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그죠? 그러면 공기 중에 CO2가 많으면 좋지 않느냐? 식물로 봐서는. 당연히 광합성 하기에는 좋죠. 그죠? 근데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걸 했냐면, 시설재배 비닐하우스를 하죠. 그죠? 비닐하우스를 하면 가지, 고추, 뭐 겨울 작물들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럼 여기다가 CO2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탄소하고 산소니까 탄산 12, 탄소하고 산소 12 비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 많이 해서 생산량이 증가되겠죠. 이런 것도 했었어.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그걸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야, 식물로 봐서는 이렇게 CO2 농도가 높으면은 좋지 않느냐 이런 거지. 근데 우리 인류를 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0ppm 이하로 낮추자.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속, 그러니까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회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부터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엊그저께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2018년 수준에 비해서 34%, 50%까지 이렇게 낮추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천에 꼭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계단 걸으면 몇 칼로리 어떻게 적어놨죠, 그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공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어. 위에 지상부 잎은 이렇게 CO2 농도가 높으면 좋다. 근데 땅 속에는 과연 CO2가 얼마나 있을까? 반대되는 게 산소라고 보면 되겠죠? 산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토심이 깊어진다. 토심이란 개념 아나요? 네, 토양의 깊이에요. 토양 심도. 토양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cm, 여기는 20cm, 30cm, 뭐 50cm.
50cm, 1m, 100cm 또는 150cm, 200c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토심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토양을 파보면 이 아래쪽에 2m나 1m나 또 50cm나 여기 물이 많이 고여 있어. 이걸 뭐라 한다? 지하수로 한다. 이제 개념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 땅에 지하수가 이렇게 많다. 이만큼 한 50cm까지 지금 물이 엄청 많다 하면은 내가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를 요렇게 씌워놨고 시설 재배를 하면 겨울에 춥잖아요. 그럼 전기라든지 기름을 떼서 히팅을 하죠. 온도를 높이죠. 근데 이 물을 펌핑을 해서 요렇게 이중 터널을 만드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중 터널을 이제 만드는 거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여기 지하에 있는 물을 펌핑을 해서 요렇게 한 번씩 뿌려줍니다. 쫙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되게 낮을 때 얼지만 물을 싹 뿌려주는 순간 그 찬 냉기를 흡수를 하겠지, 물이. 그죠? 그러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걸 방지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 히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굳이 열을 안 가해줘도 온도를 안 높여줘도 이게 소위 수막 재배라고 합니다. 수막. 그러니까 지하수만 요렇게 비닐에 한 번씩 뿌려줘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영하로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보온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 있다. 그럼 지하수가 풍부해야 되겠죠? 그럼 지하수가 없는 데는 못 하잖아. 근데 지하수 물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과가 무슨 과예요? 스마트 농산업학과죠. 그럼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봐야 돼. 모든 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아이고 재배하기 뭐 개념이 뭐다 이거를 넘어서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 물이 자원이다. 그 물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아니 중동이고 지금 막 중국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잖아. 왜? 땅 속에 있는 지하수 기름 다 뽑아내니까 그걸 못 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싱크홀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 되지. 지금 중국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 표면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아주 심각해. 그건 지금 뭐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나는 아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인류가 살 자리가 터전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비, 눈, 서리, 이슬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죠? 우박도 있겠지. 이런 애들이 있고. 자, 그럼 토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토양이죠, 그죠? 예, 토양에서 이 물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느냐? 원래는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토양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물을 모세관수 또는 모관수 이렇게 말합니다. 모관수. 통상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건조를 시키면 정발하는 물이 있어요. 정발하는 거. 그게 이제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고. 그런데 우리가 105도씨에서 건조를 시켜도 날아가지 않는 물들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제 결합수. 두 번째는 화합수. 이런 애들은 토양 입자와 내의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정발이 안 돼. 그럼 토양 입자 자체가, 고체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물이 이용을 못 해. 뿌리를 이렇게 내리더라도. 그쵸? 근데 여기 모관수, 모세관수 말고 우리 지구 표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중력이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물을 뭐라 한다? 중력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간 물들이 모인 것이 뭐다? 지하수다. 이 말이에요. 요 개념 이해되지, 그죠? 조금 더 가볼까요?
좀 더 가지 말까? 머리 복잡해? 아이, 그래도 스마트 농산업학과인데 우리가 거점 국립대인데 조금 가가 되겠나? 조금 더 가볼게. 자, 여러분 김치 담죠? 김치 담아본 사람? 오, 6명이나 되네. 한 20% 되네. 좋았어. 김치 담을 핵심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배추를 구입한다 또는 준비를 한다. 첫 번째 뭐예요? 절인다. 그 절이는 거 얘기하겠지, 당연히. 그렇지. 절이는 건 뭐예요? 배추를 절이는 목적이 뭐예요? 배추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빼내는 거잖아. 그럼 부피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숨죽인다 샀죠.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은 숨죽인다 뭐 사투리로, 그죠? 숨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여기 나오지. 배추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갖고 있는 수분이 있더라. 이걸 바깥으로 빼내서 부피를 줄여야 핸들링 하기도 좋고 다음에 먹기도 좋고 하더라.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이 요만한 사이즈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줄이느냐? 얘가 소금물에 딱 담가 놓으니까 소금물에 딱 담가 놓으니까 얘가 부피가 이렇게 줄어버렸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했죠. 그 삼투압 얘기했잖아. 삼투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배추나 식물 세포들은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여기 막이라 가정하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도가 예를 들어서 용질이, 그러니까 뭐 질소, 인산, 카리,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성분들이 있겠죠. 단백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있고 여기는 NaCl 소금을 넣었어. 소금물이야. NaCl 다 있겠죠. 여기보다 여기 농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면 특성이 뭐냐면 요 막이란 것은 용질은, 그러니까 뭐 NaCl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 못해. 못하고 뭐만 이동한다? H2O 물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상태에 녹아 있거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그죠? 용질과 용매로 구분하는데, 그죠? 용매는 물이에요. 용질은 녹아 있는 설탕부터 소금까지 다양한 이런 애들이에요. 용질은 투과를 못 시켜. 뭐만 투과시킨다? 물만 투과시킨다. 요 매체, 용매.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높이가 여기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가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막을 일컬어서 뭘 한다? 반투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대지방에서 물 넣는 방법 중에 정발시키는 것도 있고 역삼투압 방식을 이용하는 거하고 이 삼투압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원리를 알면 산업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중동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면 정발을 할 거냐, 역삼투압 방법을 할 거냐. 역삼투압 방법을 하니까 뭐더라? 경제성이 아주 높더라. 그렇게 에너지가 적게 들고도 우리가 물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게 전부 산업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얻은 거예요? 김치 담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맞죠? 대답이 안 나와. 김치 하나 담는 데서 시작이 됐다. 그러나 물은 지금 우리가 물로 지금 했어요. 자, 결합수, 화합수 이것은 고체 토양 입자가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전혀 햇빛에 의해서 정발이 안 된다. 그럼 정발되는 거는 뭐다? 모관수, 모세관수 얘다. 요것만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다. 그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자,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 그럼 뿌리가 그냥 질소 여기 있네, 인산 여기 있네, 칼륨 여기 있네 해서 그냥 지가 뭐 찾아가고 먹기는 힘들죠. 그럼 뭐하고 같이 있어야 먹기 쉽다? 물이 있어야 된다. 물. H2O. 물에 야가들이 녹아 있으면 어때요? 먹기 쉽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물을 흡수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가면은 녹아 있으니까 물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양분도 흡수하는 거예요. 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설 재배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규모가 엄청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토마토 수경 재배를 한다. 그죠? 고추 수경 재배를 한다. 딸기 수경 재배를 한다. 수경 재배가 뭐예요? 수경. 물에서 키우는 거죠. 물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하이드로포닉스인데 어떻게 물에서 자라느냐? 못 자라지. 그 말은 다른 말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뿌리를 담고 있는 매개체가 있고 물을 공급해서 키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자, 이제 용어들을 다 정립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토마토를 키운다. 이렇게 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럼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토마토가 달리겠죠. 이렇게 달린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토마토는 어디다 뿌리를 받고 있어요? 토양에 받고 있겠지. 토양에, 토양 속에. 그죠? 근데 과거에는 이 토양 속에 여기에 이제 질소도 있고 N이겠죠? NO3-나 NH4 이건 토양학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훑고 가면 편해. 토양학 시간에 하고 있어도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질소는 흡수하는 형태가 여기 NO3 나이트레이트 형태는 요거는 호기성 산소가 있는 조건. 산소가 있으면 이런 형태를 흡수하고 벼처럼 물이 있는 조건. 소위 담수된 조건에는 이 혐기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아모늄태 형태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질소를 흡수한다. 그럼 인산은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죠? 그럼 인산은 요 P2O5 형태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K는 칼륨인데 K2O 형태로 흡수를 한다 이 말. 그럼 여기 토양 속에 이렇게 녹아 있어 지금. 많이 있겠죠? 우리가 비료를 줬으니까. 우리가 비료를 주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한다? 시비라고 하죠. 영어로 fertilization. fertilization. 요거 한번 따라 합니다. fertilization. fertilization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주는 것을 뭐라 합니까? 관수라고 하지. 관수? 관수라고 해. 관수는 영어로 하면 irrig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관수법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관수법만 해도 1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마그네슘 뭐 다른 거 칼슘 다 있겠죠, 그죠? 붕소 다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흡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토양 속에 이 양분을 다 넣어줬어.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이제 단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딸기를 예를 들까요? 이 토마토는 그렇고 딸기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딸기는 토양이 요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낮죠. 그죠? 고랑이 두둑이 낮잖아. 그죠? 일항을 만들었는데 일항 아침에 동영상 보내줬잖아. 고랑, 두둑, 일항 개념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 요 고랑과 고랑 사이 요걸 일항이라 하죠. 그죠? 요 높은 것을 두둑이라 하고 요것을 낮은 것을 고랑이라 한다. 그죠? 고랑을 통해서 배수를 하죠. 통상적으로 물을 빼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을 토경 재배라고 합니다. 근데 토양에서 하니까 너무 이렇게 흙 높이가 낮으니까 딸기 작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구부리에 앉아서 하니까 관절이 다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양분이 좀 부족할 때는 공급해 줄 방법이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토경이 안 하고 다 이렇게 서서 약간 높게
요렇게 요 상태에서 한 80cm 정도 높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예요, 딸기를. 그죠? 요거는 용어는 이제 고설 재배라고 합니다. 고설 재배. 이 고설 재배를 하니까 어때요? 흙이 여기에 소위 매달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겁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고 가벼운 재료들을 쓰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재료들. 뿌리만 이렇게 내리도록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하고 비료는 따로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에 비료 성분을 이렇게 물 탱크에 나가면서 비료를 혼합해서 요렇게 호스로 쫙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분수 호스 요렇게 재배하는 거예요. 요게 일명 수경 재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자로 쓰면 수경 재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토경하고 고설 재배는 이렇게 차이 난다. 물론 토경 재배에서도 이렇게 이제 수경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전문적으로 용어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양분하고 액체하고 같이 공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양액 재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기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자, 그럼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갑니다. 그럼 뿌리는 이렇게 아무데나 내려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느냐, 뿌리에 도대체 어느 부위가, 어떤 애가 흡수를 하느냐, 뿌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뿌리가 끝을 딱 보면, 요거 여러분들 바느질 할 때 뭘 끼나요? 바느질 할 때 뭘 끼나? 손가락 끝에 골무죠. 아프지 말라고 골무를 끼잖아. 요 뿌리 끝에 보면 골무가 있어. 뿌리 골무. 그 얘는 뭐 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아니, 바위든 돌틈이든 땅속을 해집고 가는데 아프지 말라고 골무가 있는 거예요, 맨 끝에는. 그럼 여기서는 양분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여기서 털이 있어. 거기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길어지는 또 부위가 있어. 그걸 이제 신장 부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고, 뿌리 골무가 있고 뿌리 털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양분과 수분을. 그러니까 뿌리 털은 아주 미세해서 1mm 이하라서 통상적으로, 큰 것도 있지만, 이 입자가 예를 들어서 양분이나 수분 입자가 크면 흡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 통상적으로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비료를, 예를 들어서 분말된 거, 예를 들어서 석회 같은 거 분말해가 쏙 뿌려주면은, 그냥 해가 토양이 닿으면 석회를 이렇게 전층에 시비했다 하면 흡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 섞여 있어. 분말하면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인데 물이 있어서 녹아버리면, 액체 속에 아까 용액 상태로 존재하면 흡수하기 쉽겠죠. 아주 작은 상태로,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시비효율. 시비효율은 뭐냐면, 시비효율은 시비량을 이제 비료를 줬죠, 그죠? 그죠? 비료를 줬는데 이제 흡수한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이 100은 퍼센트지, 그죠? 그러면 내가 10kg를 줬다 하면 여기 흡수가 5kg 했다 하면 비료 흡수율은 몇 프로? 50%다 이거예요. 시비량. 이제 시비 흡수율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용어를 처음 듣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모를 이양을 할 때 이제 잡초종자가 발화를 잘 못하도록 먼저 잎을 많이 확보를 했죠, 그죠? 이렇게 심었잖아. 그럼 잡초종자가 여기 몇 개 있다가 발화를 잘 못한다 했죠, 그죠? 덮어버린다. 그러면 요걸 뭐냐면은 잎을 다 하나씩 따서 이렇게 덮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다 덮어봐. 요것을 이제 잎의 면적이다 해서 연면적이라 합니다. 연면적.
됐나요? 연면적. 그 연면적의 개념은 단위가 없어. 그냥 연면적이 얼마다.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라든지 제곱센티미터라든지 미리 제곱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이제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요만한 면적에 이 잎을 다 따서 이렇게 펼쳐 봤을 때 요 면을 요 식물체가 작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잎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한 번 덮고 또 두 번 덮고 또 세 번 덮고 다 덮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아니고 요 토양 면적은 가로 1m, 세로 1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요 면적은 얼마예요? 1제곱미터지, 그죠? 1제곱미터에 잎을 다 따서 이렇게 덮어보니까 세 번 덮었죠. 그죠? 그러면 몇 제곱미터죠? 3제곱미터죠. 그러면 요거는 연 면적은 이제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 그러면 단위가 같으니까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지수는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 갑니다. 자, 연면적 지수가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어느 게 많이 할까요? 큰 게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이만한데 잎이 요만큼 있으면 광합성 적게 하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30 정도 된다. 요만한 면적에 한 30번 정도 덮을 잎이 있다 하면은 광합성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왜? 왜? 그렇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잎이 막 너무 무성한 거야. 잎이 너무 무성하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이 아래쪽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잎이 어때요? 쭉 늘어지겠죠. 잎이 많으니까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하게 못 자라겠죠. 그럼 병하고 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수분 증발도 안 되고 하니까 습해지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잎을 적당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적정 옆 면적 지수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벼를 재배할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느냐? 6에서 7 정도. 그러면 1제곱미터면 잎을 다 땄을 때, 1제곱미터 안에 있는 잎을 다 따서 펼쳐봤을 때 한 6이나 7배 정도 이렇게 커버링 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건 요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 언제? 잎이 가장 많을 때, 최고 분을기 때. 최고 분을기 개념이 또 안 오죠, 그죠? 최고분은 분을이 가장 많을 때, 그 정도만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2학년 때 또 하니까. 이해되죠? 이해 안 된다고? 오늘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왔지? 그죠? 실컷 쉬고 왔는데 오늘 뭐 용어가 정신 없지? 어쨌든, 정신 없으면 요걸 내가 보내줄 테니까 찍고, 나서 업로드해서 오늘 저녁에 보내줄 테니까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정 연면적 지수가 뭐다 하는 개념들까지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려워?